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재승입니다. 사실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원래 저는 그 외교 정책, 국제 관계 그리고 특히 유럽의 대외 관계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TV를 켜도 뭐 신문을 봐도 아니면은 뭐 핸드폰에 뭐 무슨 뭐 메시지가 떠도 우크라이나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언제나 거기 함정이 있어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또 현재 진행 중이에요. 유럽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러면 우리도 잘 몰라 하는 그건데 자 이제 그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예기치 않았던 그 전쟁이 시작이 돼서 벌써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과연 뭐가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 한국이 다 지금 이 전쟁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파급 효과 내지는 뭐 피해도 되고 효과도 되고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개월 차였어요. 이제 2월 24일 날 시작했거든요. 제가 2월 24일 날 전쟁이 사실 그 전주서부터 전쟁이 터질까 말까 하는 조짐이 보였어요. 언제 뭐 며칠 날 터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뭐 방송국에서 그 전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다음 주에 혹시 전쟁이 나면은 좀 바로 좀 와가지고 커멘트를 좀 해주실 수 있게 좀 미리 예약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약은 좋은데 내가 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가게 됐어요. 딱 터지는 날 그래서 그 뭐 방송국에 가서 이제 5시서부터 계속 그 이 생방으로 이거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에 이 전쟁은 금방 끝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요 오른쪽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전면전으로 이 우크라이나 거의 국경 이 위쪽에 특히 이 여기 키예프 요새 키이우라고 그러죠. 여기가 이제 수도인데 벨라루스라는 그 위의 나라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군사 훈련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위에서부터도 내려오고 이쪽에서부터도 들어오고 그래서 전면전을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오래 버틸 것인가, 얼마나 오래 전쟁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길어야 한 달, 빠르면 한 달, 아니면은 늦어도 2월 말이니까 한 5월 초까지는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벌써 7개월이 됐는데 지금 여기 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러시아가 점령을 한 지역이에요. 옛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크리미아는 2014년에 러시아가 병합을 했어요. 이거는 그러고 그 위쪽에 여기가 문제가 되는 이제 돈바스 지역 여기는 사실은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친러적인 지역이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땅이었죠. 요새 신문들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제 다시 반격에 나서서 몇몇 지역을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이제 몇몇 지역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크게 나죠. 뭐 거기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우리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저께인가 그 아주 그 울분에 찬 그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너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너네는 앞으로 빛도 없을 거고 에너지도 없을 것이고 추위에 떨면서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거다라고 협박을 했는데 우리는 빛을 너네들 빛 필요 없다. 너네들 에너지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가 빛을 찾을 거고 우리가 끝까지 그 버틸 거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굉장히 결연하게 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서방이 미국이나 유럽이 직접 못 들어가요. 러시아는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이 들어가서 직접 참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무기 지원이나 다른 지원들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모든 전쟁에는 피해가 따릅니다. 이 큰 피해가 따르는데 가장 큰 거는 역시 인명 피해겠죠. 사람의 목숨을 뺏기는 것만큼, 그리고 가족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오른쪽에 보면은 파란 색깔이 사망자 숫자인데 아마 3월 달에 제일 많았어요. 2월 말에 시작했고 3월 달에 많았고, 요새는 조금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좀 이렇게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사망자, 부상자도 많이 나왔는데 소위 난민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으로 이 폭격으로 받은 사람보다도 우크라이나가 꽤 큰 나라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폴란드로 거의 600만 명이 넘어갔어요. 600만 명이면 서울시 반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헝가리로도 100만 명 넘게, 루마니아로도 100만 명 넘게, 뭐 슬로바키아, 몰도바, 그리고 일부는 또 이쪽 지역에서는 러시아로 넘어간 그 사람들도 있어요. 전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합치면은 이제 1,000만 명에 가까운, 또 뭐 어떤 통계에 의하면 더 넘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터전을 잃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슬픈 일이죠. 자, 전쟁은 왜 생겼을까요? 전쟁은 왜 생겼을까? 근데 여기 둘이 얘기하는 게 틀려요. 러시아가 얘기하는 거와 또 이 유럽이 생각하는 이제 그 부분이 다릅니다. 이게 러시아가 지금 얘기하는 두 가지 논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는 나토가 이 북대서양 방위 조약 기구라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만들어낸 이 안보 방위 기구가 동진을 했다. 그래서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옛날에 냉전 때는 이 진한 파란색으로만 있었던 게 점점 중동 유럽 국가들이 가입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 국경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잘못 아니야. 이거는 너네들이 동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그게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는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긴 해요. 오른쪽에 보면은 유화가 하나 있죠.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51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옛날 좀 풍으로 그렸는데 그게 Forever with Moscow, Forever with the Russian people. 일종의 프로파간다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우리는 영원히 러시아와 함께 할게요 하는 51년이면 냉전 막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에 들어가 있었던 그 시기에서 소위 충성화를 하나 그린 그런 건데 실제로 러시아라는 이 나라의 기원 어디서 시작했나 해서 우리 정말 뭐 저기 삼국시대 뭐 고려 조선 기원 찾듯이 쭉 내려가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요. 지금 푸틴 같은 경우도 이 역사적 공동체다. 우리는 뿌리를 같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같이 해야 된다. 왜?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가 될 수가 있어? 우리는 하나인데 라는 이 역사적인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여름에 푸틴이 아주 긴 글을 하나 써가지고 대통령실에 올린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때 이미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러시아랑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 사람들 머릿속에는, 특히 이제 푸틴이나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미 독립된 국가로 잘 안 보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은 전혀 다른 거죠. 분명히 91년도에 독립을 했고
소련 연방에서 독립을 했고 그때서부터 우리는 유럽이 되고 싶어 했고 옛날에도 유럽이었고 우리는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이 되고 싶어요 하는 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위에 나이 든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91년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한 대충 20대 30대예요. 그러니까 소위 MZ 세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세대들은 러시아 밑에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유럽으로 태어났고 유럽인으로 태어났고 유럽으로 살려는 그런 게 있죠. 제가 오늘 이 강의의 부제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붙였어요. 판도라의 상자 또는 뭐 판도라의 항아리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얘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판도라가 누구예요? 응?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이 헤페이스토스라는 대장장이의 신한테 다 신이에요. 뭐 신들끼리 모여 살았던 데에서 그 대장장이의 신한테 야, 뭘 하나 좀 만들어줘. 그래서 대장장이가 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한 명. 그게 판도라라는 아주 미모의 그 여인을 만들었어요. 너무 이뻐. 그래서 그래서 뭐 결혼도 시키고 뭐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제우스가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막 상자를 하나 줬어요. 그리고 근데 그걸 주면서 이거 귀한 거니까 잘 갖고 있어. 근데 절대 열어보면 안 돼. 그러려면 주질 말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받고 안물안금 하고 그냥 갖다 놓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열어보지 말라 그러면은 더 열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보면 볼수록 저거 보니까 저거 분명히 개꿀잼이야. 열면은 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열었어요. 열었더니 이 안에서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왔는데 거기 시기, 분노, 전쟁 이런 좀 안 좋은 애들, 이런 안 좋은 애들이 그 이 상자 속에 갇혀 있던 애들이 다 그냥 왜 해리포터 그 보면은 뭐 이렇게 쭉 뭐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처럼 얘네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이런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놓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튀어나왔을까 놓고 보면은 무력의 사용, use of force라는 사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한국 전쟁까지 끝나고 나서 큰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전면전 그 아주 오픈 워는 앞으로는 더 없을 것이다. 특히 베를린 장벽이 1989년, 90년에 무너지고 나서는 이제는 싸우더라도 국지전 같은 거는 생기겠지만 이렇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거는 이제는 역사에서 끝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우리는 살아왔어요. 근데 그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영향권, 통제권, 뭐 sphere of influence 이거 그러니까 나는 힘센 나라야.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 나라까지는 내가 내 영향권 안에 둘게. 너네들도 인정해. 이런 거 최근에 없었어요. 근데 점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통제권,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고 있고 핵무기. 그러니까 푸틴이 핵무기 만약 사용하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날 텐데 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될 뭐 미사일, 뭐 핵무기, 전면전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확 생겨가지고 저는 뭐 한번 신문에도 칼럼을 쓰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시계는 거꾸로 지금 뒤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 범죄, 인권 유린 정말 영화에서 속에나 봤었을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이 그 나오고 있고 거기에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 상자 안에서 올 2월 달서부터 다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계가 갑자기 지난 6개월 동안 막 거꾸로 돌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돌아갔나? 한 1944년?
여기 적어놨던 많은 그 얘기들은 우리가 분명히 1943년, 44년 2차 세계대전 무렵에 보았던 얘기, 들었던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해법은 뭐 어떤 게 있을 것이냐? 자, 전쟁 많이들 묻고 많이들 궁금해요. 언제 끝나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한쪽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을 때, 충분히 이겼을 때. 러시아가 충분히 이겼나? 아니요. 러시아는 더 많은 거를 가지려고 그러죠.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이겼나? 지금 이제 반격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버거운 그 영토도 많이 뺏겼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양쪽이 전쟁을 가지고 더 이상의 해법이 없다,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기 싫다.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양쪽이 완전히 지쳤을 때.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지쳤냐? 아니요. 그렇게 안 지쳤어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지쳤나? 아니요. 아직까지는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러시아가 장기전에 능해요. 이게 가끔 북극곰들이 사냥하는 거 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북극곰들이 사냥을 할 때 막 기다려요. 딱 먹잇감을 갖다 놓으면 기다려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엔 너무 무섭겠죠. 근데 지켜보다가 자다가 그러면은 죽었나? 자나? 배가 안 고픈가? 나 가도 되나? 그래서 그렇게 한참 있다 보면은 자기도 지치고 근데 지쳐도 좀 졸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쳐도 분명히 자는지 겨울잠 자나? 막 그래서 가드를 내리는 순간, 경계를 푸는 순간, 그때 쏜살같이 들어와서 한 발로 그냥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래서 러시아가 이게 뭐 군사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할 때나 이런 거 협상 같은 걸 할 때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끌고 들어가는, 이게 좀 그런 습성이 있어요. 전쟁이 그렇게 좀 길게 가면은 조심해야 될 거는 지치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고 경계를 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이걸 중립을 만들면 어떨까? 중립국을 우크라이나를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 양쪽 다 하지 않게. 뭐 지금 이 사진은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쪽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이제 몇 번의 어떤 협상은 했어요. 협상은 뭐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이런 비동맹 체제이긴 했지만 굉장히 아직까지는 러시아 영향력 안에 있는데, 냉전이 끝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 하나의 약속을 받아요. 이게 부다페스트에서 이제 헝가리의 안전보장각서라는 건데,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핵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갖고 있을 거냐, 돌려줄 거냐, 뭐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갖고 있는 게 좀 위험해 보인다,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건 차라리 러시아한테 줘라. 그 대신 우리가 안전 보장을 해줄게. 핵무기를 반납하는 대가로. 그게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이라는 건데, 20년이 지나고 크림반도 때 러시아가 소위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했었을 때 이거를 들고 이거 각서 있지 않나요? 그래. 응? 그래? 그래서 그게 뭐야? 그야말로 개무시당했죠. 그러니까 싸늘해요. 언제나 외교적인 약속이란 게 그렇게 시간이 정말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이거를 아무도 지켜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립이라는 게 참 어렵다. 중립이 되려면 우크라이나도 동의해야 되고 러시아도 동의해야 되고 미국, 나토, 유럽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둘만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국이 중립할게요. 중립은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중립을 하게 되면은 무장
영토와 주권 이런 거 이제 훼손받지 않고 동맹에 가입하면 안 돼요. 동맹에 가입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중립국이 무장을 할 수 있냐? 너네 그 군사는 가져도 되냐? 안 가져도 되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우리 그러면은 나토에는 가입 안 할게. 근데 러시아는 여기다가 더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래 중립을 하는 거는 좋은데 너네는 그 대신 군대를 가질 수 없어. 근데 그거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러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왜 우크라이나 같은 옆에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에 이렇게 민감한가? 우리나라만 해도 산이 있고 강이 있어요. 백두산이 있고 그게 중국의 경계가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러시아의 이 동부 유럽 쪽에 이쪽 국경은 다 평지예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되게 러시아가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평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침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친서방이 되면은, 그리고 친미 국가가 되면은 우리의 목을 꿰뚫는 단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비무장화를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의 일종의 그 뭐랄까 좀 위성 국가로 만드는 게 여전히 그 목표고, 왜? 우리는 역사적인 기원을 같이 하는 하나의 민족이니까 라는 명분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민족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둘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팽팽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해법은 어떻게 될까? 근데 왜 갑자기 얘네들이 나왔죠? 골디락스? 골디락스와 세 마리의 곰 얘기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소녀가 이제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어서 배는 고프고 뭐 춥고, 그런데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기 가면 되겠구나. 집을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숲이 보글보글 이제 국이 끓고 있는 그 한 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소위 숲 그릇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배는 너무 고파요. 그래서 보니까 냄새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를 딱 먹어봤더니 그게 사실 곰 세 마리 사는 집이었는데, 이제 아빠 곰 거였나 봐요. 하나 너무 뜨거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거를 딱 먹어봤더니 너무 차가워요. 근데 아주 아담한 그릇에 담긴 숲이 있어서 이렇게 먹어봤더니 딱 미지근하고 좋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종일 헤매다가 들어가서 맛있는 숲을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졸렸겠죠. 딱 봤더니 침대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침대에 누웠더니 너무 딱딱해. 그래서 두 번째 침대에 누웠더니 너무 푹신해요. 푹 꺼져서. 근데 아담한 사이즈의 아기 곰꼬였는데 그 침대에 누웠더니 딱 맞아요. 딱 맞아서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근데 곰 세 마리가 집에 들어봤는데 못 보던 애가 여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는 여러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기 곰이랑, 그래서 그래 우리가 경찰에 연락해주고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 찾아줄 테니까 울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같이 지내자, 곰 세 마리가.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먹이와 이 자기의 서식지를 뺏긴 곰 세 마리들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많은 동물학자들의 그 걱정 섞인, 그래서 굉장히 그 동물학자들이 이 동화를 보고 무서워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맨날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은 뚱뚱하고 뭐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컸는데,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기가 되게 힘들대요. 새끼를 낳으면 아빠 곰들이 대부분 떠나게 된대요. 안 그러면 가족들을 해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뭐 엄마 곰이 데리고 키우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건 좀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노래도 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너무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래요. 애들한테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그래서 곰 세 마리는 기본인가 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골디락스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결국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는 그냥 미지근한 해답이 나오기가 쉽다. 어느 쪽도. 그래서 핵심 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예상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미지근하게 적당히 식은 그 해법을 들고 나왔을 때 러시아가 받을 것이냐 우크라이나가 받을 것이냐 이거는 여전히 몰라요. 유럽에 있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가는 거를 막으려고 나와라 나와라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으려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나 하면은 이 위쪽에 있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라는 이 두 나라가 여태까지 중립국이었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이 터지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중립을 포기하고 지난번 6월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잘한 전쟁인가? 외교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기는 쉽진 않았는데 이 멀쩡한 두 그 스웨덴이나 핀란드라는 나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두 나라가 그리고 여태까지 바깥에 중립으로 나토에 안 들어오고 여기 조그마한 우산들 쓰고 있었던 이 나라들이 서방 소위 나토 체제로 들어가면서 이 바다들이 완전히 이제 그 유럽이 하나로 오히려 단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년서부터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유럽으로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깃발 색깔도 마침 파란색, 노란색이죠. 저도 파란색, 노란색을 좀 최대한 맞춰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쉽지가 않은 게 이제 판도라의 상자. 자, 이게 임팩트가 그 영향력이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선은 세계 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됐어요. 세계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됐고 그 중에서 신흥 시장일수록 좀 약한 나라일수록 더 이걸 많이 받고 유럽은 주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푸틴이 에너지부터 쪼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유럽 국가들한테는 올 겨울이 가장 추운 겨울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 전력 가격 굉장히 거의 폭등을 하듯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도 사실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 각종 그 인플레이션에 역습을 당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치킨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요. 학생이나 부모님들이나 언니 오빠들이나 참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치킨을 먹어야 돼요. 그게 에너지원이에요. 우리는 치맥도 해야 되고 여러분 아직은 치맥하면 안 돼요. 맥은 안 돼요. 근데 치킨 값이 다 올랐어요. 이게 물류비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것도 있는데 가장 크게 식용유 가격이 올랐어요. 식용유 가격이 몇 배로 뛰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 수입을 우리도 사실은 이런 큰 식당에서 썼어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해바라기 씨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있는 부엌에 가서 식용유 뭘로 만든 식용유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관심 있게 본 사람? 응? 콩? 맞아요. 콩유 쓰는 집 있고 카놀라유 쓰는 집 있고 올리브유 갖고 계란 프라이 하지 마세요. 그거 타요.
그럼 못 믿겠으면 백종원 채널 보세요. 그러고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뭐 참기름 이건 근데 그런 건 그 소위 식용유는 아닌데 소위 튀김 같은 거를 할 때는 이 발화점이 높아야 되는데 유럽이 주로 해바라기 씨유를 많이 써요. 근데 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아주 거대한 농업 수출국이었어요.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밀가루도 잘 안 들어와 식용유 그 수출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식량이 그러니까 밀가루 값이 전 세계적으로 뛰니까 뭐가 뛸까요? 과자값 뛰어요. 라면값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의외로 팍팍해지는 그런 영향이 좀 있어요. 판도라가 상자가 잘못 열렸죠. 여기에 중국이 배우고 있어요. 중국이 러시아가 어떻게 나가는지 서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게 어떻게 끝날 건지. 왜냐하면은 중국도 동아시아에 있어서 새롭게 팽창을 지금 하려고 특히 대만, 북한, 한반도 이런 쪽으로 팽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이런 그 연계를 더 맺으려고 하고 있고 뭐 물론 전 세계가 제재를 러시아 제재를 대러 제재를 하고 있는데 중국도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만 상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크게 봐서는 중국까지 염두를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국제적인 그런 전쟁이 됐어요. 북한도 배우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비핵화 협상을 간신간신히 어려운 상태에서 하고 있다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를 배웠을까요? 아, 핵무기 이거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우크라이나 94년에 핵무기 포기하고 안전보장 각서 받았는데 그거 휴지짝 냈다. 믿을 거는 핵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 학습 효과를 갖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핵화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도 판도라의 상자에서 튀어나온 예기치 않았던 그런 변수가 되고 있어요. 한국은 일단 한미동맹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이란 변수를 또 여전히 그 경제 관계나 무시할 수는 없고 북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려니까 일본이 우리의 그 정치 경제적 파트너로 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국민 감정으로는 아직까지 그거를 이렇게 쉽게 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 딜레마 속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한반도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근데 너무 한반도만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해법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 뭐 대통령도 그 나토 정상회의 이번에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뭐 미국, 유럽 뭐 동맹 관계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나라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그 스페셜 게스트로 초청을 했는데 그 나토 정상회의가 한국도 갔다 왔죠. 좀 이런 글로벌 파트너십 이제 조금 이제 한국 여기서 봤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가깝게 영향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제 관계는 하나로 계속 수렴이 돼 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길은 한반도 안에서만 우리가 계속 눈을 보고 있으면 결코 해답은 안 나온다. 조금 그 길게 특히 여러분 세대에서의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뭐 비즈니스를 하든 뭐 기술 개발을 하든 이제는 한반도를 벗어나야 한반도가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거의 결론이 될 텐데 국제 관계 어렵습니다. 굉장히 예기치 않았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가 위협도 받게 됐고 영향을 받게 됐는데 이러면서 미중 갈등은 계속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잘 지내야 돼요? 뭐 이거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그 다른 해법이
제시가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딱 균형점을 찾아서 우리는 균형 외교를 하면 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 균형점이라는 게 존재를 할까요? 할지도 몰라요. 어떤 순간에는, 어떤 이슈에 어떤 순간에는 균형점이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번 이슈는 계속해서 그 균형점만 이렇게 밟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외줄타기를 하면서 거의 힙합 들으면서 외줄타기를 하면서 맥주 한 잔 마시고 가는 거랑 치맥하면서 힙합 들으면서 그 외줄타기를 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그런 난이도다. 이거 굉장히 어찌 보면은 위험해요. 제가 중립의 시대가 지금은 적어도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외교의 원칙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다. 이건 우리가 타협 안 한다. 요 원칙에 있어서는 그게 뭐 자유가 됐든지 뭐 민주주의가 됐든지 인권이 됐든지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이제 그 원칙에 맞춰서 나가야 여러 이슈를 같이 묶어 나가지. 물론 실용 외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입장을 위해서라도 이런 그 외교의 원칙이 중요하고 역시 힘이 필요해요.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힘도 키우고 사실 뭐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제는 또 새로운 우리 힘이 나오고 있고 기술 개발이나 뭐 그리고 또 이런 인력 여러분들 같은 이제 그 인력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영원한 중립지대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정말 격동의 2022년은 아마 인류 역사에서 기억될 굉장한 격동기예요. 여기서 조금 정신을 더 이렇게 바짝 차려야 될 그럴 외교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푸틴의 반인륜적 정치 행위에 다양한 방법으로 테러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은행을 제외한 러시아 은행은 스위프트 경제망에서 배제되기도 하였고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대규모 철수를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게 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한 것과는 다르게 반대로 서방 국가들이 경제적인 막대한 피해를 입는 이른바 테러 제재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무력 침공의 시대가 끝났다는 그러한 저희가 예측하고 있었던 그런 틀을 깬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이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들에게 딱 가해야 할 제재의 기준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효과적인 테러 제재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시간이 좀 제한적이어서 이제 테러 제재에 대해서 이렇게 마침 길게 얘기할 그게 안 됐는데 잘 됐네요. 제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인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무력을 쓰지 않고 외교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그런 장치들 중에서 이제 제재라는 그 수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소위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런데 큰 주로 제재가 이제 금융 제재랑 이제 교육 부분에서의 제재 이쪽이 많아요. 결국에 돈줄을 죄는 그런 건데 러시아만 소위 딱 이 핀포인트해서 하면은 좋을 텐데, 네, 분명히 이 부작용이 큽니다. 제재는 분명히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이 큰 고통을 겪으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재가 단기간에 바로 이렇게 소위 약발이 듣는 제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금융 제재는 뒤로 갈수록 이게 좀 상대방이 많이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 달 뭐 한 달 뒤에 뭐가 크게 바뀌기보다는 6개월, 1년, 1년 반. 그 뒤로 갈수록 제재의 효과는 커지는데 이게 문제는 단기간에는 크게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작용부터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많은 약을 썼을 때도 뭐 그런 현상들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제재를 더 올리는 뭐 그런 방법들도 물론 또 고려를 하고 있지만 서방의 피해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우방국들의 피해를 좀 줄이는 방법. 자꾸 근데 이거를 관건은 얼마나 참느냐. 표현이 그렇지만 존버할 수 있는. 근데 그게 그 말 이상 지금 제일 유럽에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이번은 그러니까 최대한 유럽이 단합돼서 참고 유럽 뭐 미국 이쪽이 단합돼서 참고 넘어가면 어떤 시기를 딱 넘어가면은 러시아 쪽에 이제 피해가 더 커져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하겠구나. 이 국면 전환이 될 텐데 누구든 아픈 거 싫어하죠. 누구든 뭐 에너지 공급 왜 이렇게 끊겼어? 뭐 전력 요금 올라갔고 국민들은 뭐 아우성이고 그러면은 나 잘못하면 다음번 선거 지겠네. 그렇게 해서 소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약한 고리가 돼서 끊어지는. 그래서 일단 나부터 좀 살아보겠다라고 이 제재에서 그러니까 공동의 제재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푸틴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제재는 열리면 안 돼요. 우리 북한에 대한 제재도 되게 많았어요. 핵 개발, 인권 유린, 뭐 미사일 그 수많은 제재가 있었는데 제대로 돌아가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게 중간에 자꾸 열려서 그래요. 루폴이. 그러니까 제재를 피해 나가는 방식인데 그거를 막아놔야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면 백도어로해서 뭐 중국이랑 뭐 이렇게 하는 거, 러시아랑 이렇게 하는 거 피해가는 방법도 같이 언제나 제재가 나오면은 언제나 또 피해가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것까지 치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제재를 더 플러스 하느냐보다도 지금 있는 제재가 물이 새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그러고 일단 최대한 적어도 6개월,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서방이 버텨야 된다. 굳건하게 버텨야지 그 다음번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여기서 약한 모습 보이고 스텝이 흔들어지는 순간 앞에 했던 제재 거의 무력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 동참하는 국가들의 딜레마자 숙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몇 달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무기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무기 지원을 하고 이제 파병을 했을 시에는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이랑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뭐 우리가 무기를 지원을 해줬다고 3차 세계대전까지 갈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뭐 여러 지원 방식들이 있겠지만 뭐 1차적으로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아니면은 비전투용 무기서부터 먼저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사실은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 무기를 지원을 해줄 수도 있죠. 근데 무기 체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로 갖다가 뭐 바꿔서 쓸 수 있는 이런 무기들도 있고 유럽 세팅에서 좀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도 있고 특히 중기계들 이런 것들은 쉬핑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그 관리는 또 누가 해요? 그 정비나 관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기 체계, 효율적인 무기 체계는 어떤 지역들 내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단 호환이 기계적으로 호환이 잘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효과가 있는데 한국 무기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무기는 충분히 뭐 미국을 통해서든 유럽을 통해서든 지원은 되고 있어요. 무기와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좌표까지 다 제시가 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한국 그 무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이게 더 장기화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는 논의가 되겠죠. 그런데 약간 뭐 그거와 이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번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이제는 방위비에 돈을 좀 써야겠다. 사실 유럽이 방위비에 돈을 안 썼어요. 언제서부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우선 제일 큰 나라인 독일이 무장을 안 했거든요. 무장을 못하게 헌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럽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앞에 나서서 막아줘야 될 게 어떻게 보면 독일이었는데 독일은 이런 물론 독일의 기술력 뭐 무기 체제 좋아요. 근데 이런 소위 국방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죠. 그런 부분이 유럽의 좀 취약성이었고 다들 복지 예산이나 다른 데 돈 쓰려고 그 방위비 그 GDP 2% 쓰라는 거 그거 안 지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가가지고 굉장히 듣기 싫은 그 표현을 쓰면서 너네 약속 지켜라. 프리 라이딩 하지 말고 2% 너네 약속한 거 지켜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던 거를 이번 전쟁 터지고 오히려 푸틴 덕분에 다 2%를 이제 넘게 됐어요. 새로 이 방위 체제 갖추고 무기 더 갖추는데 한국의 방위 산업이 특히 뭐 중동구 유럽 이쪽에 우리나라의 K9 뭐 자주포라든지 그런 또 우리 무기 체계들이 수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갖춰지고 나면은 이제 유럽 방위라든지 그런 쪽에 우리가 조금 더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접목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가 만약에 패한다면 그 패권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가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 굉장히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러시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피해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러시아라는 국가가 가지는 많은 피해 의식이 있는데 특히 이제 89년 이후에 89년 냉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때까지는 냉전 시기만 해도 세계에는 두 명의 탑이 있었잖아요. 미국과 소련. 근데 90년대 들어오면서 소위 러시아가 사실은 쇠락의 길을 많이 걸었어요. 그러니까 좀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오고 푸틴이 들어오고 특히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에너지를 무기화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세력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런데 계속 뭐 2010년 고무래쯤 돼서는 계속 나오는 게 G2 미국 중국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 한때 이 구역에서 내가 갑이었는데 적어도 유라시아에서는 내가 그 갑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서방이 우리를 계속해서 쪼인다는 그런 묘하니까 피해 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전쟁 초기만 해도 푸틴 그리고 러시아가 소위 살아있네. G2 아니다, G3다. 잘 보니까 G3였다. 뭐 그러니까 유럽이 아니야 우리까지 G4로 봐줘.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부각이 확 됐는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가 패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 많은 제재 조치나 특히 유럽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제 더 이상 러시아 그 석유가스 안 쓰고 다른 데서 사오든지 우리는 신재생으로 나가든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서플라이 체인들을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앞으로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 경제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죠. 한국 경제 사이즈랑 비슷해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안 믿으실 거예요. 러시아 물론 영토도 크고 군사력도 많고 에너지 자원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세계 경제하고 그렇게 트레이딩이나 교역을 많이 안 했어요. 우리는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GDP 사이즈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물론 그것만 갖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근데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잘못 관리하면은 오히려 과거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가 있다. 중국이 그 부분을 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러 협력 그 어쨌든 둘 다 미국의 적이니까 요새는 그 중러 협력도 강화가 되고 있지만 중국 내부의 일각에서는 러시아 잘못하면은 잘하면 아니면 잘못하면은 러시아 이제 전쟁 끝나고 나면은 이제 큰일 났다. 훨씬 약해질 거다. 그러면은 답은 뭐냐? 진짜 G2다. 진짜 이제는 미국과 중국밖에 안 남는다. 는 그런 그런 내부적인 그런 시각들도 최근에 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뭐 여러 경제적인 정치적인 거를 이제 관찰해 나가야겠죠. 근데 그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박을 했고 그 이 도박에서의 소위 뭐 collateral damage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가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도 있고 여기서 또 의외로 모든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어떤 형식으로든 나오게 돼요. 이렇게 제3자 중에서도 뭔가의 이익을 갖고 가는 나라가 생길 텐데 그게 미국이 될지 유럽이 될지 중국이 될지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그 G2와 G3 러시아가 흔들림에 따라서 중국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건지 그것도 재미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낼게요. 네, 빨랐어요. 예. 난민 문제가 발생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가 더 크게 유독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까지 코로나 전까지는 시리아 난민 문제가 제일 컸어요. 몇 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 아프간 난민 그리고 아프리카로부터 난민. 그래서 유럽이 정말 난민 문제가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원튼 원하지 않든 코로나가 막아줬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움직이게 되니까 그 난민 문제는 좀 어느 정도 그 봉합이 됐는데 이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가 그 부각이 되는 이유는 우선은 단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난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이번 난민 사태는 어쨌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까지 다 유럽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소위 이제 파트너기도 했지만 이제 적으로 지금 이제 부각이 된 러시아로부터의 침공을 받아서 원치 않게 그 정말 생명과 자유를 찾아서 떠난 난민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숙소에서부터 정착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데까지 그리고 교육 이런 거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난민 사태와는 좀 다른 그런 측면이고 또 유럽이 직접 들어가서 싸울 수가 없는 체제예요. 나토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발을 집어 들여 놓으면은 정말로 푸틴이 원하는 대결 구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는 주고 싶지만 도와는 같이 싸워주고 싶지만 실제 같이 싸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안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싸워주지는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아니면 인권이나 또 어떤 인간 보호 뭐 이런 휴머니테리안 인도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지원을 우리가 최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한테 그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제가 마무리를 지을 텐데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판도라가 그 했더니 막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크하고 상자를 다시 닫았어요. 근데 딱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상자 안에.
제우스가 줬던 그 상자 안에 딱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인간 사회에서 시기, 질투, 전쟁, 분노 이런 나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 마음속에 버티고 사는 거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크라이나에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또 뭐 정말 뭐 앞으로 많은 또 기회와 도전이 주어질 여러분인데 그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 상자의 마지막 남은 그 희망 잘 가지고 잘 키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